이번 강연은 김영기 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김영기 간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통일원 기획담당관 보좌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남북회담 사무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대표적인 대북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9월에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되셨습니다. 김영기 간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면은 더 가깝게 이렇게 느껴지고 더 친밀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전통 출근식 행사가 좀 늦게 시작이 됐죠.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좀 아무래도 7시를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맞춰서 제 강의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시장하시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영국이 영연방과 더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력이 이제 11년에 들어서고 한류 문화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맹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196개 나라 가운데 178개 나라에다가 뿌리를 내고 보금자리를 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 세계 진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 됐습니다. 나라는 조그맣게 동북아에 자리 잡고 또 분단된 상태로 아직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강성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어디에도 들어가서 무리를 내겠다 하는 사실 자체가 가슴 벅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이룩하고 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어딘가 좀 한 군데가 허전합니다. 뒷골이 좀 당깁니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전부 주변국들인데 그 사이에 끼어서 할 말을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고 힘이 약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편안치가 않습니다. 좀 편안치가 않죠. 거기다가 우리한테는 당장에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후면 11월
22일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이게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건 뭐 따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또 조금 오면은 12월 말 10월 3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까지만 기다려보겠다.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먼저 셈법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데 그 시한보다 12월 31일 연말까지다. 이렇게 지금 공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시침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들이 지금 닥쳐오는데 북한은 지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셈법으로 계산서를 내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 새로운 길. 마이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바짝 못하는 엉뚱한 군사적 도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겠다고 덤벼 나옵니다.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동일 쪽 뭐 이렇게 훈련한다고 튀어나와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을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용기가 가서 그러지 마라 하고 덤벼드니까 일본 쪽에서 또 느닷없이 그 독도 부분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 공군기가 거기 출격하느냐라고 또 시비를 합니다. 또 미국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SCM이고 뭐 회의한 거 좀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 엄청나게 뭐 약 500% 가까이 올려놓은 동맹 비용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참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에 엄청난 전략적인 그런 충돌이라고 할까, 각습진 막 벌어지고 있고 북한 핵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세대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안전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을 연계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 안전 이 길로 가는 것은 참으로 멀어 보이기만 하고 또 분단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짐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21세기 벌써 2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 오는 이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형성 과정이 뛰어들어서 그 질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 그런 가능한 능력이 어디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그런 한반도를 명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 본질이 뭐냐, 남북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남북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변천해 왔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변국에 대해 한번더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북한의 저 행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남북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국가 간의 관계이냐? 절대로 국가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의 제3조의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 전체로 그 부속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 땅도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북한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당 당 강령에 박혀져 있습니다. 전 한반도를 해방시키겠다고 박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미 제국주의 하에 동포들이 신음하고 그걸 우리가 구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북한은 북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배 타고 오면 기름 내주겠다, 또 뭐 선수단 복장 이런 거 갖춰주겠다, 또 공이나 이런 거 운동기구들 지원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나입니다. 왜 다른 국가들은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왜 북쪽 선수단은 우리가 먹이고 대고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OECD에 규정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게 실패했습니다. 뭐 지원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인천 시내 곳곳에 막국기가 걸려있습니다. 거기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아니 왜 저 인민공화국 기가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이렇게 벌려진단 말이냐, 지금 저거라, 묶기 내려라,
OC의 규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배목돌기는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액션으로 그냥 표현을 한편에서는 역국관이다, 한쪽에서는 국가다. 똑같은 사람이 그룹이 나머진 것뿐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대기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희한한 혼재가 된 의식 상태에 우리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새 북한 그 어선 타고 선상의 선원들 다 살해한 16명인가요? 선원 다 살해하고 2명이 우리 땅으로 왔다가 판문 통해서 이렇게 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안에서 또 난리입니다. 왜 우리한테 기습을 해왔는데 북한 기타 중립부에서 보호를 하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것은 왜 저쪽에다 다시 보내가지고 이 박해하느냐. 죽을 게 뻔한데 왜 사주로 다시 들려보내느냐. 날개를 칩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건 북한의 국가가 아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 몽땅 대한민국 국적자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난민법이고 우리가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관리법 이런 다른 법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온 자들은 강제 퇴거하도록 되어 있죠.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입국 자체를 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설명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입국을 거부한 거다, 보낸 거다. 우리로서는 저는 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건 우리 안 될 문제에 마이너스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보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북한을 뭘로 볼 것이냐.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우리가 뭘로 볼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상호체제 불인정 상황 보고 입장 하에서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60년대 이때까지는 북한은 6.25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그건 남쪽을 계속 먹으려고 무장공비를 하고 평화공사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기름 주겠다, 전기 주겠다, 물자 교류하자, 또 사람들과의 많이 왕래하자, 그런 것들입니다. 쌀 준다. 북한이 그 당시에는 국력이 더 우리보다 셌습니다. 컸습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컬하게 상황이 변해있는 겁니다. 이 국력 상황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지원해주겠다. 북한은 지금 그것도 안 받겠다. 그거 받자고 하면은
대화를 해야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남쪽하고 대화할 일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어떤 제안이든 안 받는다. 그럼 뭐 대꾸도 안 했죠. 혹시라도 그게 북쪽의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평화를 뒷발로 든 불순한 의도의 공세다. 이렇게 기준을 하고 우리는 평화부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화 먼저. 북한은 통일 먼저. 그래서 적십자 회담하면은 인도적인 문제인데 사람도 뭐 만나게 하고 편지도 왕래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북쪽은 항상 이게 통일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통일 문제부터 이야기 안 하느냐 하고 남쪽은 공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남북 간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70년대 들어오면서 비로소 뭐 닉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북한을 등을 밀어가지고 남북 간의 최초로 대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시작되죠. 대화가 불순간에 뭐 서로 진지하게 상호 존중하면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60년대까지 그런 체제적 동성 부정을 해온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 자체도 하부이스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도 다 빼고 7.4 공동성명할 때 상부의 명예에 의해 이후라 북쪽은 상부의 명예에 의해 김영주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개인 사인만의 계약서도 아니고 어느 국가에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이 사인을 하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합의를 책조에 하게 된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대화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인정 상태에서 서로 대립을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박하고 논리적으로 이기면 잘했다 하고 그런 회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필요 없는 대화, 합의가 필요 없는 그런 대화를 서로 간에 국제사회에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회담을 70년대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드디어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한테, 북쪽한테. 우리에게는 우리 내부의 민주화 과정을 다 겪고 88 올림픽을 치르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북쪽보다 훨씬 잘 살고 국력이 이게 훨씬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단계가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77선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보수 정권 때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이 뭐냐 할 때 3단계 통일방안 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야기합니다만 이것도 보수 정권 때 나온 겁니다. 지금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방안은 보수든 진보든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잘 되면 이 연합 단계라는 것을 거기서 들어가기로 하고 거기서 전 민족의 의사가 모아지는 대로
일민족 일국가 일제적 일국 통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통일 방안 1989년에 만들어진 그 통일 방안입니다. 이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탄생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980년대 말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1980년대 말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인식의 전환이 옵니다. 북한이 이게 쓰러뜨려 넘어뜨려야 할 적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강하니까 저걸 끌어가지고 통일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통일까지 가려면 좀 북한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려면 어떻습니까?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동반자라는 인식이 그때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도 큰 변화가 옵니다. 이거 남쪽을 우습게 봤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훨씬 더 이 잘못된 체제구나. 국력이 약하구나. 이걸 확인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지해온 논리들을 스스로 다 무너뜨립니다. 언제나 강한 쪽이, 동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한 쪽이 통일을 분단국가에서는 통일을 들고 나옵니다.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하자, 통일 먼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북한이 통일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만 서독도 마찬가지죠. 서독은 통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민족 일국가라는 의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독은 자꾸 탈환하는 이게 국가다. 나중에는 이게 민족이다. 저기 서독하고 게르만 민족은 같지만 그건 사회주의 게르만 민족과 자본주의 게르만 민족은 다른 것이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 두 개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북쪽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스스로 부숴버렸습니다. 두 개 국가로 스스로 먼저 유엔에 들어감으로써 김일성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남쪽 정부랑은 절대 상대 안 하겠다. 절대 상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여러 가지 목소리 내는 단체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n분의 1일 뿐이다. 하는 식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는 상대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988년 이무렵부터 드디어 정부, 남쪽 정부 당국하고 맞닿겠다, 대화하겠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간 벽박도 사실상의 정부로서 서로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거기다가 북한은 그때까지는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의 땅속에 살아 정부를 무너뜨려라 라고 통일전설을 펴기 시작하는 대북 진영을 죽이는 그런 쪽이었습니다만 이 순간부터 싹 사라지고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서 느닷없이 1992, 3년 넘어가서 단군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평양 인근에 단군능을 발견했다. 5,000년 전에 뭐 이렇게 뼈를 봤더니 그게 단군이다 하면서 민족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민족,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민족끼리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논리 자체로 민족이라는 성비학은 만국의 노동자의 단계라 이게
칼막스의 지침만 그대로 무너뜨리 개국 투쟁 이런 거 이제는 입에 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완전한 연방제 빨리 이룩하자. 지분만 하나 씌우면 연방제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명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붙여가지고 느슨한 연방제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제도의 통일은 이건 후대에 맡기게 된다. 통일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꿔버리죠. 또 언제나 우리 회담을 하면 정치군사 문제부터 통일 문제부터 논의하자라고 해왔습니다만 이때부터는 남쪽에서 뭐 얻을 것이 없는지 경제협력이라는 이름하에 뭐 받을 것이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회담이 안 되면 교역력 문제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힘이 어느 쪽에 주어져 있느냐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해 있는 입장에 변화 서로 제의를 하는 것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북한의 체제 유지, 체제 생존을 앞세우고 수세적인 불안이 있는 그런 상태로 북한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변천사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강의 자료 프린터로 다 나눠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6.25 전쟁의 트라우마 북은 무엇인가 이 불순한 공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먹으려 한다 라고 하는 안보 이데올로기의 그 프레임 이 자체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더 힘이 세, 우리가 더 강하다. 북한을 왜 우리가 1대1로 와야 하느냐 하는 확실한 입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정상화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현재 분단 상태가 이제 하도 세월이 뭐 7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하는 것은 마음껏 우리가 외치고 정말 그 길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무방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다 한 것을 다들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세월은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입게 되는데 아직도 겨울옷 꺼내고 또 몸은 커졌는데 아직도 옛날로 입어가지고 자꾸 옷이 찢어지는 이런 식의 처지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안보와 통일 이걸 이게 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안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게 되는 선생에도 반드시 박혀 있습니다.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박혀져 있습니다. 국가 보위가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상하지 않도록 일탈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이 안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헌법에 박혀 있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도 헌법에 박혀져 있는 우리 지상 과제입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4조에. 그래서 이걸
두 개는 다 누워봐서는 안 된다. 두 개 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일 뿐, 이걸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된다. 한쪽은 완부만 계속 강조를 하고, 한쪽은 또 통일지상주의 뭐 북에다가 뭐 거다줄 데 없느냐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입장을 달려서 떼가 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대단히 열세고 불안하고 생존 그 자체가 좀 지상과제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쪽에 먹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호색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보고 센터는 아시죠? 이 보고가 작은보다 큰 게 보고를 먹으려 들면 배를 험칠하게 불려서 마치 덤벼드는 그 고기보다 내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호장치를 씁니다. 많은 생물들이 생命위협을 느끼면 보호장치를 가동을 합니다. 마찬가지. 보호색이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착시 효과를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북한인 줄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안 된다. 북한은 절대로 노동당 강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남혁명 완수하겠다, 남조선 혁명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워내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당강령에서 빼야 북한이 변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포기시켜야 라고 말씀합니다. 당강령에서 그 빠지는 순간 북한 체제의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 명분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건 사무나 되더라도 북한 체제가 망할 때까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있고는 그건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찢어진 깃발 들고 지금 다 찢어졌는데 그걸로 들고서 아직도 깃발 들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북한은 현재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 군사, 이 사상, 정치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김정일 들어와서 부대에 이 군사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군사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북한의 논리에 의하면 강성대국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3대가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그와 같이 김일성, 김정일은 할 것 다 했다. 지금 현재는 사상강국, 정치강국이고 군사강국이다. 남아있는 과제가 뭡니까? 경제강국이다. 이제 김정은대에 와서 경제강국까지 완성하면 바로 세계에 엄청난 힘을 가진 강성대국이 된다. 그게 이 3대가 이 북한을 통치한 이유요 명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강국밖에 남은 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자체를 핵 경제 병진에서 이걸 싹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7개 이런 특별구역, 경제 특별구역
주 구분을 합니다. 중앙에서 뭐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특별분임을 진행하고 이런 제도를 좀 경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경제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글로 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중앙정부에서 힘을 갖는 것은 인민들한테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힘을 갖는 겁니다. 생산해라, 나 내놔, 내가 배급해준다. 그래서 배급에 의해서 중앙 집중식 통제 경제, 계획 경제 하에서 이게 배급제라는 게 성립을 하고 배급을 중앙에서 틀어지고 나눠주면서 생겨질 힘 이것까지 통치를 하는 것인데 배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생산량이 거의 따라오지 못한 목표치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민들끼리 사이사이에 물물교환하고 식량이라도 조금씩 그 밥가리 해가지고 바꿔먹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당이 드디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장마당이 번성하다 보니까 돈주가 생깁니다. 돈주라는 게 이 돈을 이제 좀 움켜쥐게 된 이 자금원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이고 관리고 중간 간부 이상 되는 쪽에서 나도 좀 내주라 하고 드디어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맛을 알게 됐는데 장마당을 그만해라, 장마당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휴대폰 600만 대가 북한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휴대폰은 아무리 뭐 틀어막고 차단하더라도 연재하더라도 그 정보의 교환 이건 신속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취시하면서 이런 돌아다니는 입소문 이걸 엄청나게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마당이 번성하고 휴대폰이 그냥 정보 제공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속에서 뒤로 거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발을 이쪽으로 내디디는데 다시 그 길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해도 발을 디딘 거는 어째 할 수 없이 저기 앞에 남던지가 있더라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핵 문제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미국으로서는 지금 핵무기 몇십 개 가졌다고 북한 중에 대단히 그 위험한 존재 우리가 크게 상대해줘야 될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거죠? 깡통에다가 그냥 이 폭탄 넣은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시장에 갖고 나와서 팔려고 팔아서 쌀이라도 의복이라도 바꿔가지고 이 경제나 북한 경제에 이제 뿌려놓으려고 시장에 들고 나와서 흥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흥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국정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저 핵무기가 안 팔리면 도로 집에 갖고 갈 것이다. 그리고 선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애들이 깍방구를 대는데 행문이 가지고 먹여줄 수도 없고 입혀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야만 하지. 이렇게 흥정 막 하다가 뭐 밀리면은 누군가 이 허락 값이라고 바꿔서 가야 되겠죠. 여하튼 하려고는 하다. 도로 빼갈 수는 없다. 그게 북한의 핵 문제의 본성이다. 핵 문제의 본성은 바로 그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시장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의 질서 재편 과정, 주변의 움직임,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실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한 토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3대 목표, 4대 전략, 5개 원칙, 이것도 바로 그런 입장의 토대를 두고 있고, 신한반도 체제도 마찬가지로 평화 협력 공동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 협력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것이 동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 공력을 이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의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트리 겐셔라는 독일의 외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일 외상하고 통일될 당시에도 외상이었습니다만, 그분을 만났더니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독일 통일에 숨겨진 3가지 키 열쇠, 이 비밀 열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동독의 엘리트계층, 지배층의 생각을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통일이 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자행당하거나 뭐도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테이터스는 유지할 수 있구나. 그게 오히려 독일 전체 국민들을 위한 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인민들, 동독의 인민들, 동독의 인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TV도 보고 독일 서독의 신문도 보고 이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때는 가능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만, 여하튼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버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자기 그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국가구나. 서독이 우리 물건을 집어주고, 이게 바로 남측구구나.
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그래서 대한민국, 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이겁니다. 주변국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원심력으로 끌어당겨서 통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따라줘야 하는. 그래서 이어보면 프랑스한테는 이 중부 내국의 큰 나라가 통일된 독일이 존재하더라도 영국과 독일의 국가임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종교 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일되더라도 나쁘게 막는다. 미군이 독일 땅에 있어도 상관없다.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이 소련, 당시는 소련에 대해서는 이거 종로에서 군대 빼간다 이런 거 필요한 거 포함해서 고르바초프 필요한 거 네가 써라, 쓸 돈을 내가 주마. 그래서 백운마을 것이 집어준 물량들 이런 것도 있고, 여하튼 총력적으로 외교를 펴가지고 주변국들을 설득을 시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통일의 세 가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제가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키,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평통위원들, 해외 자문위원들이 앞장서서 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 힘을 강화시키는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를 얻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길, 그게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고 통일의 길이다.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동료원이 되어달라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5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최석기 문화체육위원장님. 네, 문화체육문화위원장 최석기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제 아침에 도착하셔서 장시간 피곤하셨는데도 어젯밤에 집국이 베테랑 대비회를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집행부 자문위원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문화생활이 부족하다고 멋진 가옥도 선사해 주신 우리 김영기 간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올림픽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출범식 기획사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마다 개최된 올림픽에 2020년은 내년에 도쿄에서 열리고요. 2024년은 프랑스 파리에서, 2028년은 여기 미국 LA에서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의장님께서 뉴욕의 유엔센터에 방문하실 때 토마스 파워 IOC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2032년 올림픽은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IOC가 정말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런 당부를 드리니 IOC 위원장께서도 하답하시기를 IOC의 헌장의 인연이 그것이다.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 IOC의 또 올림픽의 목적이다. 적극 협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 달에 10월 초에
IOC 위원장님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원래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021년도 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OC 총회에서. 그러면 사실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첫째, 간사님께서는 대북 전문가시고 차관님도 하시고 또 북한을 수차례 다녀오신 전문가로서 첫째,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실행 가능성이 있을까? 너무 기간이 촉박하고 현재 또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행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3,600명의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방금 말미에 말씀하신 그런 역할인데 이렇게 하지만 저희 애틀란타 협의회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일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현재 단계에서 경색되어 있는 이 남북관계의 출로를 연다. 즉, 국제사회로 이 한반도 여러 가지 부딪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로 이렇게 확장되는 동료원을 GM이제 국제평화지대화와 또 지금 말씀하신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노력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걸 담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는 북한이 남쪽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국제사회에서 평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자본 동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걸 하고 싶어하는 최근에 원산 갈마주공부터 쭉 금강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순실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상황도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여하튼 북한으로서는 이 동해 원산 이남 지역, 금강산이 이런 이 지역을 특별한 국제 관광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는 중국계 인물들을 약 현재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100만 명 정도를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그 방향으로 열고 또 올림픽도 그 목적에 맞게끔 치르고 싶다는 건 분명합니다만 묶여 있는 게 하나 있죠.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협상해 가느냐,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미국이 바라는 대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그려지는 그런 합의 단계의 입구에 들어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 대통령께서 전에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올림픽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상황이 많이 경색이 돼 있는데 저희는 해외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일을 할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안 해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 북미 관계를 좀 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경협도 있고 금강산 건강도 있지만 지금 꽉 막혀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잃고 있지 않는가.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북미 간 협상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재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하노이 등등에서 열리게 된 것도 우리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민족 전체 이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에 나서야 하고, 다만 북미 간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을 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동상이몽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내일 먹여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서로 뭐랄까 신뢰관계, 친분관계, 개인적인 이런 게 잘 되어 있구나.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공통성을 넓혀 나가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방안을 내가지고 이쪽 저쪽을 설득해 나간다면 길은 반드시 있으리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영기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